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건강 MC 남혜정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맛보고 말하고 숨쉬는 입은 이 어느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죠. 그런데 이 입과 혀, 잇몸 등 구강 안에도 암이 생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구강암인데요. 이 구강암은 특히 먹고 말하고 숨쉬는 것 등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서 그 어떤 암보다도 두려움이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두려움과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구강암 치료의 여러 가지 방법과 재발성 구강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두 편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해 주실 교수님 세 분을 모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의 박세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정만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삼성서울병원 방사선 종양학과에서 구강암 방사선 치료하고 있는 양경미입니다. 네, 세 분 정말 어렵게 모셨는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구강암이 어떤 암인지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구강암은 말 그대로 구강, 입안에 생긴 암을 말합니다. 의학적으로 혀, 입천장, 볼점막 등을 포함해서 구조물을 구강이라고 하는데요. 이부에 생긴 악성 종양을 구강암이라고 하죠. 전체 구강암 중에 혀암, 설암이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강암은 흔한 암은 아닌데요. 전체 암 중에 1%가 안 되고 인구 10만 명당 한두 명 정도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암처럼 발견이 늦어지면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환자 의료진이 관심을 가지고 발견한 다음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구강암이라는 것이 그렇게 흔한 암은 아닌데요. 도대체 왜 생기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원인이 있을까요? 구강암은 아직 그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흡연이 가장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흡연과 음주를 하는 경우에 그 발생 빈도가 조금 더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젊은 환자분들에서도 발병률이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 원인을 알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조기에 잘 이렇게 검진을 하고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강암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해서는 검사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떤 검사를 진행하게 될까요? 저희 병원에 내원하시는 구강암 환자분들 대부분이 입안의 궤양이나 출혈 같은 증상으로 연고지 병원에서 의사가 유관적으로 그 해당 병변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하고 암이 진단되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진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직 검사입니다. 조직 검사로 암이 진단이 되면 영상 검사로 CT, PET-CT를 시행하게 되고 필요한 경우에는 MRI를 추가로 하게 됩니다. 의사가 직접적으로 관찰하는 유관적 검사 더불어 이러한 영상 검사를 통해 암의 크기, 침습 범위, 림프절 전이 그리고 전신 전이 여부를 확인하게 되고 병기를 결정해서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됩니다. 구강암 진단을 받으면 일단 환자뿐 아니라 보호자분들도 너무나 놀라고 또 얼마나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실 것 같습니다. 구강암의 예후는 어떻게 될까요? 환자분들이 구강암을 비롯해서 두경부암으로 내원하시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예후입니다. 질문하셨던 것처럼 환자분들이 저는 얼마나 살 수 있나요? 재발은 안 하나요? 라고 여쭤보는 일이 많은데요. 구강암의 예후는 병기에 따라 나눠지지만 같은 병기를 할지라도 환자에 따라서 나이, 기저질환, 전이 양상 정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환자분들께 예후가 어떻다고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암처럼 구강암도 1기에서 4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5년 생존율로 보면은 1기와 2기는 90% 이상으로 좋고 3기는 70% 정도, 4기는 50% 정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마다 모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진과 상의해서 최적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환자의 상태에 맞춰서 최적의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치료들이 좀 있을지 궁금한데요. 저희가 CT 그리고 PET-CT와 같은 영상 검사를 먼저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환자가 만약에 1기 또는 2기로 진단이 되게 되면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주된 치료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원격전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구강 외에 다른 장기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항암 치료로 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때는 전신적인 치료로 항암 치료를 투약을 하면서 지속적인 투약을 받는 것이 주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술은 어떻게 진행하게 될까요?
수술은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수술이 구강암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인데요. 원발 부위를 제거하는 종양 제거 수술, 또 전이와 관련해서 림프절 절제술, 또 결선 부위에 대한 재건 수술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먼저 원발 부위는 구강에 퍼져 있는 암을 넓게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림프절이 있거나 없는 경우에 관련된 림프절을 절제하는 수술이 됩니다. 림프절이 전이가 없는 걸로 확인되면은 수술 중에 파스쿨 림프절 생검을 시행하거나 예방적으로 경부 림프절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만약에 림프절 전이가 있다면은 근치적이라는 표현을 써서 해당되는 부위의 림프절을 넓게 제거하는 광범위한 근치적 림프절 절제 치료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재건인데요. 구강암은 병의 완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치료 성적도 있지만 기능적인 보존도 중요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절제한 범위나 위치에 따라서 발음하거나 씹거나 음식을 삼키는 기능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제반 조직을 이전하거나 신체 다른 부위에서 피부나 근막, 근육을 적절히 채취해서 이식하는 재건술을 원발 부위 절제 수술과 동시에 시행을 해서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두경부, 특히 구강은 미용적 또 기능적으로 굉장히 환자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만큼 치료가 좀 까다롭다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알아보고 싶은데요. 방사선 치료는 어떤 경우에 좀 치료를 하게 되는 걸까요? 네, 앞서 박세영 교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구강암은 보통 수술을 먼저 고려하고 수술을 진행한 다음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하기 위해서 방사선 중이학과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 원발 부위와 목 림프절 부위 수술 후 조직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요. 병리학적으로 수술 후 절제연이 암 조직과 가깝거나 림프절 피막 침범이나 다발성 림프절 전이가 있을 때는 재발 위험성이 높아서 방사선 치료 혹은 동시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수술로 완전 제거가 불가능하거나 지병으로 수술이 위험한 경우에도 방사선 치료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수술을 받은 환자분의 경우 방사선 치료를 할 때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방사선 치료는 수술 후에 4에서 6주 정도 충분히 회복기를 가지고 수술 부위에 합병증이 없으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치료 시작 전에는 방사선 치료와 동일한 자세로 모의 치료 CT를 촬영합니다. 모의 치료 시에는 머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기구를 제작을 하고 혀나 입천장에 들어가는 방사선 양을 줄이기 위해 입에 플라스틱 기구를 물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는 보통 27번에서 30번 정도 약 6주간 평일에 매일 오셔서 30분 정도 치료를 받고 가시는데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통원 치료로 진행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항암 치료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구강암에서는 어떤 경우에 항암 치료가 실행될 수 있을까요? 구강암 환자에서 항암 치료는 이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앞에서 여러 차례 나온 수술 후에 이제 보조요법으로 시행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직 검사 결과를 보고 거기서 이제 환자분이 재발의 이제 고위험군이라고 판단이 되면은 방사선 치료와 같이 보조적으로 항암 치료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때는 동시 항암 방사선 요법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환자분이 원격 전이가 있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경우는 이제 항암 치료 단독으로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씀 주신 원격 전이가 된 경우, 그럴 경우에는 항암 치료가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나요? 네, 원격 전이가 된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항암 치료 단독이 이제 주된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항암 치료를 사용하는데 저희가 최근에는 두세 가지 약제를 병용해서 보통 치료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세포 독성 항암제 외에 최근에는 이제 면역 항암제와 같은 완전히 새로운 계열의 약제들도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면역 항암제, 세포 독성 항암제를 병용해서 주로 이제 수액으로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2, 3주에 한 번씩 이제 치료를 받으시게 되고요. 치료 반응이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처음 치료가 시작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2에서 3개월마다 저희가 영상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 반응 평가 결과에 반응이 좋은 경우에는 기존의 약제를 계속 투약하기도 하고요. 만약에 충분한 반응이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약제를 바꿔서 이제 투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응이 매우 좋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수술이나 방사선 치료가 추가적으로 가능할지를 다시 이제 다른 교수님들과 상의해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은 이비인후과 정만기 교수님, 혈액종양내과 박세훈 교수님, 방사선 종양학과 양경미 교수님 이 세 분과 함께 구강암이란 무엇인지, 구강암 진단 방법과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구강암의 치료 후 추적 관찰과 재발성 구강암 치료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